지난 호텔 스캔들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습니다. 왕족과 재벌 상속녀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 대한민국 인터넷은 문자 그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왕실은 사적 친분이라는 단 세 글자로 봉합을 시도했는데요. 그 세 글자가 오히려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 됐습니다. 사적 친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어느 정도의 친분인지를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 상상이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하고 커뮤니티를 들쑤시고 뉴스 알림을 터뜨렸습니다. 왕실 홍보팀이 진화하려 할수록 불씨는 더 넓게 퍼졌고 24시간도 안 돼서 두 사람의 이름은 이미 전 국민이 아는 조합이 돼버렸습니다. 성희주는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냉정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서실 보고서를 검토하고 언론사 라인을 점검하고 다음 수를 계산하는 것. 성희주가 위기를 다루는 방식은 항상 그랬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계산보다 먼저 온 게 있었습니다. 이안의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안이 왜 먼저 움직인 건지를요. 그 이유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안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요. 딱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성희주는 그날 아침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안이 먼저, 그것도 이른 아침에, 이유도 설명도 없이. 사실 성희주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이미 머릿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4회 마지막에 터진 호텔 스캔들, 언론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사적 친분이라는 말로 겨우 틀어막긴 했지만 인터넷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성희주라는 이름 옆에 이안대군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시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고 댓글 하나하나가 전부 불씨 같았습니다. 성희주는 그걸 다 읽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비서실에서 올라온 보고서에는 이미 주요 게시글 캡처본이 꼼꼼하게 첨부돼 있었습니다. 성희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것들이 있었거든요. 감정이 올라올 때 표정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누르는 법, 위기가 와도 먼저 수를 계산하고 움직이는 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자기가 먼저 손 내밀지 않는 법. 이 세 가지는 성희주가 재벌 2세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 아침, 이안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내가 데리러 간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채 10초도 안 됐습니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성희주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안은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희주는 잠시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내려다봤는데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성희주라면 이런 식의 일방통보에 가장 먼저 반발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반발 대신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그게 뭔지 성희주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굳이 말하자면 궁금증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왜 이안이 먼저 움직였는지, 왜 하필 오늘인지. 비서실에 오전 일정 전부 취소 연락을 넣으면서도 성희주는 그 궁금증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안은 1시간도 안 돼서 나타났습니다. 경호원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차도 눈에 띄지 않는 걸로 바꿔서 왔더라고요. 성희주가 건물 로비에 내려왔을 때 이안은 이미 차 옆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왕족이라는 사람이, 섭정이라는 사람이 그냥 동네 오빠처럼 서 있었거든요. 손은 주머니에 꽂고 시선은 성희주가 나오는 입구를 향해 있었는데 성희주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안은 표정 하나 봐두지 않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성희주는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타라는 눈빛만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렸을 거예요. 성희주는 목적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차에 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이완이라면, 계약서 한 장 위에 올려놓은 관계라면 더더욱 그래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탔습니다.
성희주가 스스로도 이유를 모른 채로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안은 성희주 옆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고 성희주는 그런 이안의 옆모습을 잠깐 봤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을 성희주는 아직도 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 결혼을 제안했을 때도 이안은 너무 빨리 수락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성희주의 예상보다 한 박자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계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계산이 없는 건지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성희주에게 계산 없는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바보이거나 아니면 성희주가 읽지 못한 다른 수를 들고 있거나. 이안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멈춘 곳은 성희주가 예상하지 못한 장소였습니다. 왕이 사저였거든요. 성희주는 차에서 내리면서 처음으로 긴장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느낌. 평소라면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빛이 흔들리는 걸 성희주 스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안은 그걸 봤습니다. 그러고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앞서 걸으면서 성희주가 따라올 거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걸었는데요. 성희주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명도 안 해줄 거면 왜 데리고 온 거야? 근데 발은 따라갔습니다. 사저 안으로 들어서자 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안의 형, 이 나라의 왕. 성희주는 왕을 처음 마주하는 자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고 아무런 준비 없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화려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공식 접견실이 아니라 작은 응접실이었고 왕은 그 안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다가 두 사람이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표정도 목소리도 처음 건네는 말도 전부 다 부드러웠습니다. 근데 성희주는 그 온화함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칼날은 날카로울수록 금방 알아보는데 비단에 쌓인 칼은 손에 쥐고 나서야 알 수 있으니까요. 왕이 딱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왕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성희주에게 물었습니다. 성희주 씨, 우리 이안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질문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근데 성희주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대답이 목구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계약 파트너라고 말하면 됐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두 사람이 맺은 관계의 전부였으니까요. 근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 이안이 성희주의 시선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안은 왕의 오른쪽에 앉아 창밖을 보는 척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그 순간 성희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안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정도, 유도도, 힌트도 없는 눈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성희주를 더 흔들었습니다. 성희주는 잠깐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정의 내리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왕이 빙긋 웃었습니다. 성희주는 그 웃음이 만족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자리가 파하고 왕이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이안 쪽을 봤는데요. 목소리는 낮았고 성희주 귀에는 거의 닿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근데 성희주는 들었습니다. 정확히 들었습니다. 6개월 안에 정리해라. 왕이 방을 나가고 성희주와 이안만 남았는데요. 성희주는 그 자리에서 이안을 봤습니다. 이안은 왕이 나간 문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성희주에게로 옮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침묵 속에 둘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 결혼을 묵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해뒀습니다. 6개월. 성희주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든 감정이 불안이나 계산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게 뭔지 성희주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희주가 왕의 사저에서 깨달은 첫 번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성희주가 지금까지 계약 결혼을 둘러싸고 세워왔던 모든 계산을 단 한 문장으로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저 안으로 들어서면서 성희주는 공간을 재빠르게 훑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가든 가장 먼저 출구를 확인하고 앉은 사람의 표정을 확인하고 이 공간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계산하는 것. 성희주가 어린 시절부터 몸에 새긴 생존 방식이었는데요. 왕의 응접실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었고 지위를 내세우는 물건들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나는 어딘가 오래 살아온 사람의 공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성희주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시하지 않는 권력이 더 무섭다는 건 성희주도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재벌가에서도 그랬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주먹을 치는 사람은 그나마 예측이 됐습니다. 무섭지만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조용하고 온화하게 찻잔을 들고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키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치고 들어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왕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서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닌 딱 적당한 온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희주를 봤는데요.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빠르게, 그러나 놓치는 것 없이 훑는 눈빛이었습니다. 성희주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미 봤겠구나. 오늘 이전에, 직접 만나기 이전에 이미 다 알아봤겠구나. 앉아요. 왕의 첫 마디는 그거였습니다. 권유인지 명령인지 경계가 없는 말이었는데 성희주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하는 그 옆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딱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는데 성희주는 그 거리가 이 공간에서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성희주는 받아들였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걸 마시면 긴장이 풀린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긴장을 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판단이었지만 성희주의 머릿속은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전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먼저 이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황을 묻고 요즘 국회 쪽 분위기가 어떤지를 물었는데 이한은 짧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보면서 성희주는 형제가 맞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닮았는데 닮은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왕은 온화함 속에 날이 있었고 이하는 날선 표면 아래 어딘가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다른 방향으로 굳어진 사람들 같았거든요. 그러다 왕의 시선이 성희주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캐슬그룹 요즘 어렵죠? 성희주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기업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기업인 경우에는 왕은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비판도 아니고 지적도 아닌 것처럼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근데 성희주는 그 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캐슬그룹의 리스크가 성희주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성희주 본인 역시 그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 왕은 그걸 알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곧 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값이 전부 회사로 이어지니까요. 성희주가 말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 신중함이 결국 기업의 가치가 됩니다. 왕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심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네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성희주는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말하는지, 어디서 흔들리는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희주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받아본 종류의 시험이었는데 문제는 이 자리에서는 정답이 무엇인지 성희주 자신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왕은 성희주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꺼냈는데
왕립학교에서 이안보다 두 기수 아래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희주가 재학 중에 교내 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것도요. 성희주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력이긴 했지만 왕이 그걸 기억하고 꺼냈다는 건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든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왕은 이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희주는 그 준비된 만남 안에 혼자 무방비 상태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이안은 대화 내내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형과 성희주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이안은 이따금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보거나 했는데 성희주는 그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안이 이 자리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희주처럼 이 상황에 끌려온 건지 이안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이안의 얼굴은 감정을 보여주지 않도록 오랫동안 훈련된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왕족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하고 성희주는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얼굴이 공적인 것이 되어버린 사람들, 표정 하나도 함부로 가질 수 없었을 사람들, 그런 이안이 가끔 성희주 앞에서 표정을 잃는 순간이 있었는데 성희주는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을 때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밤, 그리고 오늘 아침 차 안에서 그 순간들에 이안은 뭔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숨기는 걸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희주는 그게 이 사람의 진짜 얼굴에 가장 가까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얼굴을 보는 게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분위기가 살짝 바뀐 건 왕이 찻잔을 내려놓으면서부터였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동작 하나, 미묘하게 달라진 호흡. 근데 성희주는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가 전부 이 다음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요. 왕이 성희주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처럼 짧게 훑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성희주 씨, 우리 이안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성희주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대답이 동시에 올라왔다가 동시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계약 파트너. 그렇게 말하면 됐습니다. 사실이고 간결하고 이 자리에서 가장 안전한 대답이었습니다. 왕이 이 결혼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한다면 계약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해버리는 게 성희주답게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손해볼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나오려는 말이 목 어딘가에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에 이안이 시선을 옮겼습니다. 성희주가 느낀 건 이안이 보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눈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표정으로 그냥 성희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라는 신호도 뭘 기대한다는 암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 눈빛이 성희주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계약 파트너라는 말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이지만 전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성희주는 그 느낌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순간에, 이런 감각이 올라오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계산이 감정에 치이는 순간을 성희주는 싫어했습니다. 늘 계산이 먼저야 했는데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왕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성희주에 대한 압박이었지만 왕은 그걸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성희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정의 내리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말하고 나서 성희주는 잠깐 놀랐습니다. 스스로 뱉은 말인데 낯설었거든요. 준비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 가장 진짜인 것이 나왔는데 그게 저 문장이었습니다. 왕이 웃었습니다. 아까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아까는 성희주를 테스트하는 웃음이었다면 이건 뭔가를 확인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한 건지 성희주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웃음이 나쁜 신호는 아닐 거라는 것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솔직한 사람이네요. 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됐고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성희주와 이안도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왕이 이안의 어깨를 가볍게 짚으면서 지나쳤습니다. 그 동작은 자연스러워서 처음에는 그냥 형이 동생에게 하는 무심한 접촉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왕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성희주 쪽을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안의 귀 옆으로 낮고 또렷하게 6개월 안에 정리해라. 성희주는 들었습니다.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6글자가 공기 속에 박혔습니다. 사저의 조용하고 오래된 공기 안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흘려보낸 말이 그대로 박혔습니다. 왕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공간에 성희주와 이안만 남았습니다. 성희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머릿속에서 다시 굴렸습니다. 6개월 안에 정리해라. 무게를 재고 의미를 뜯어보고 이 말이 어디까지를 뜻하는 건지 파악하려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왕이 이 결혼을 묵인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묵인은 몰랐을 때 하는 거였습니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기한까지 정해뒀습니다. 성희주가 세워뒀던 계산들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알고 있었다면 이 결혼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6개월 안에 정리라는 말이 뜻하는 게 파기인지 아니면 공식화인지 그 방향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머릿속은 바빠졌는데 이상하게 가슴 안쪽은 그 계산과 상관없이 다른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과 비슷한 건데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성희주는 이안을 봤습니다. 이안은 왕이 나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뒷모습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이안도 그 말을 처음 들은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오늘 처음 들었는데 놀라지 않으려고 누르고 있는 건지도. 어느 쪽인지 성희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성희주가 물었습니다. 왕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요. 이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희주와 눈이 마주쳤는데 이안의 눈에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게 다른 거였습니다. 성희주는 그 차이를 이번에 처음 알아챘습니다. 이안이 대답했습니다. 형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성희주는 그 말의 무게를 잠깐 가늠했습니다. 이안은 왕이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 계약 결혼을 진행했다는 뜻이었고, 그렇다면 이안이 이 결혼을 수락한 이유에 성희주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요? 성희주가 말했습니다. 끝을 올리지 않고 낮게. 왜 수락했어요? 처음에. 이안이 성희주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성희주가 생각하는 순간 이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부연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희주는 그 말이 회피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안이 진짜로 모르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계산으로 수락했든 다른 이유가 있었든 지금 이 시점에 이안 본인도 그 이유를 그대로 들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게 이안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성희주는 눈을 내렸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왕이 정한 기한, 그 안에 정리라는 말. 파기인지 공식화인지 아직 방향은 몰랐지만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시계 앞에서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도 아직 정의 내리지 못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성희주는 생각했습니다.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맞아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시작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왕이 응접실에서 이안의 눈을 마주쳤을 때 계약 파트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그 순간을 성희주는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시해야 했는지. 이 자리에서
6개월이라는 말이 떠있는 이 공간에서 감정이 계산을 이기면 안 됐는데 이안이 먼저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나가자는 말 없이 그냥 문 쪽으로 걸었는데 성희주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따라갔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와 똑같은 동선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들어올 때 성희주는 이 공간이 자기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계산보다 다른 게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절을 나서면서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봄 오후의 공기였는데 성희주는 그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안이 앞서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돌아보지 않고. 추워? 성희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근데 걸음은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안의 뒤를 따라가는 속도 봐. 성희주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희주는 아직도 이안이 어떤 존재인지 정의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정우는 파일을 3번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혹시 자기가 잘못 읽은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3번을 다 읽고 나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파일은 그대로였고 민정우의 손도 그대로였고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정우 앞에 놓인 건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얇지 않았습니다. 캐슬그룹 내부 검토 문건, 왕실 관련 인물 분석 자료, 그리고 날짜가 찍힌 내부 보고서들이 순서대로 묶여 있었는데요. 날짜가 문제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건이 3년 전이었거든요. 성희주가 이안대군을 찾아가 계약 결혼을 제안한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이 파일 속 준비는 3년 전부터 시작돼 있었습니다.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정우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폈습니다. 덮고 다시 폈습니다. 이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그걸 반복했는데 그건 머릿속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리로 12년을 살아오면서 민정우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쉬운 것도 무거운 것도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다치는 것도요. 근데 오늘 이 파일 하나 앞에서 민정우는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안이 있었습니다. 민정우와 이안은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왕립학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안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왕족이라는 이유로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진짜 가까운 사람은 없었고 그 외로움을 티내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안의 평온한 표정 뒤에 있다는 걸 민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우는 그래서 이안 곁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학교 선배로, 나중에는 총리로 그 역할이 바뀌면서도 이안 옆에 있었습니다. 이안이 힘든 걸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안이 요즘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희주를 만난 이후로 달랐습니다. 민정우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었습니다. 이안이 표정을 잃는 순간이 늘었습니다. 표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관리된 표정이 아니라 진짜 표정이 나오는 순간이 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잠깐 멍하게 다른 데를 보는 것, 민정우가 성희주 이야기를 꺼냈을 때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민정우는 그걸 보면서 친구로서는 좋았습니다. 이안이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게요. 근데 지금 이 파일을 앞에 두고 민정우는 그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성희주의 접근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면 이안이 느끼기 시작한 감정이 의도된 설계 위에 올라간 거라면 그걸 민정우가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 친구를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알고 있는 걸 숨기는 건 민정우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정우는 파일을 다시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펴지 않았습니다. 이안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명확했습니다. 이안이 알아야 하고 이안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정우가 먼저 판단을 내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집어드는 순간 민정우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성희주에게 먼저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우는 그 목소리를 처음에는 밀쳐냈습니다. 명분이 없었거든요. 왜 성희주에게 먼저냐? 이 파일은 이안에 대한 문제인데 왜 성희주가 먼저냐? 논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는데요. 민정우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성희주였습니다. 민정우는 성희주를 왕립학교 시절부터 알았습니다. 성희주는 선배인 민정우에게 당돌하게 말을 걸던 후배였고 재벌 상속녀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지만 그것보다 자기 자신으로 살려는 사람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민정우는 그때 성희주를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느끼는 가벼운 감정 같은 거라고 생각했고 졸업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살면서 그게 흐릿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희주가 이안에 계약 결혼 상대로 나타났을 때 그 흐릿해진 줄 알았던 것들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민정우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안의 친구로서, 총리로서,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감정을 앞에 꺼내는 건 옳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눌렀습니다. 눌러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파일 앞에서 민정우가 성희주에게 먼저 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 눌러온 것들이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정우는 그 사실이 스스로도 불편했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다가 민정우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안에게 전화를 걸려그러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한복판, 총리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평범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우는 결국 성희주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는 말만 했습니다. 어디서, 왜,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희주는 잠깐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사이에 성희주가 뭘 느꼈는지 민정우는 알 수 없었지만 성희주가 묻지 않았다는 건 이상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성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더 묻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어디까지 말할 건지를 보는 사람. 둘이 만난 곳은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정우가 고른 자리였는데 구석이고 창이 없는 쪽이었습니다. 보이고 싶지 않았다기보다 이 대화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게 싫었습니다. 성희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정우가 들어서는 걸 보고 성희주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은 채로 민정우를 봤는데 그 눈빛이 이미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희주의 눈은 늘 그랬습니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절반을 파악하고 들어오는 눈이었습니다. 민정우는 그 눈과 마주치면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성희주는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먼저 민정우를 봤습니다. 뭔데요? 봐요. 선배가 먼저 설명해요. 민정우는 잠깐 성희주를 봤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정우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성희주는 파일보다 민정우의 표정을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민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캐슬그룹 내부 문건이에요. 왕실 관련 검토 자료인데 날짜가 3년 전부터 시작돼 있어요. 성희주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는 것, 인매가 아주 조금 굳어지는 것. 민정우는 그걸 봤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중요한데요. 성희주 씨, 민정우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희주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파일대로면 성희주 씨가 이한이한테 계약 결혼을 제안한 게 즉흥적인 결정이 아닐 수 있어요. 캐슬그룹이 왕실과의 연결을 수년 전부터 검토하고 준비해온 흔적이 있어요. 성희주 씨 이름이 여기 직접 나오진 않지만 이 그림에서 성희주 씨가 빠질 수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성희주는 파일을 폈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민정우는 그 옆에서 성희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읽으면서 표정을 관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누르는 사람이 쓰는 방식, 눈을 조금 더 집중하고 턱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요. 근데 그 관리 아래에 뭔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성희주가 파일을 다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이 없는 쪽 벽을 잠깐 봤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먼저 가져왔어요? 성희주가 물었습니다. 따지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이유를 묻는 거였습니다. 민정우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민정우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솔직한지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분을 대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성희주에게 먼저 확인받 이안에게 전달할 때 이완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논리. 사실에 가까운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민정우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이한이한테 직접 말을요. 내가 먼저 알려주는 이유는 민정우가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그 사람 망가뜨리는 꼴 못 보겠어서야. 말하고 나서 민정우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성희주를 똑바로 보면서 하기엔 이 말에 너무 많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한을 걱정하는 말, 성희주를 걱정하는 것, 그리고 그 경계에서 민정우 자신도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하는 감정 같은 것들이요. 성희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정우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침묵이 성희주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희주는 가볍게 받아채고 싶을 때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었고 진짜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조용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파일, 성희주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민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희주가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고른 편이었지만 그 아래에 뭔가를 설명해내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캐슬그룹이 왕실과의 연결을 검토해온 건 맞아요. 그건 아버지 지시였고 나는 그 방향이 존재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한 대군한테 직접 찾아간 건 그 방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럼? 나한테도 이유가 있었어요. 캐슬그룹 때문만이 아닌 이유가. 성희주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정우는 기다렸지만 성희주는 그 다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자기도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정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성희주가 이 파일에 무너지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쉬웠을 겁니다. 흔들리고 당황하면 민정우가 옆에서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성희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보고 침묵하면서도 자기 안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항상 혼자였습니다. 성희주는, 민정우는 그게 보였습니다. 재벌 상속녀라는 타이틀 뒤에, 야심차고 계산적이라는 평가 뒤에 성희주는 늘 혼자 계산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해왔습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지 않은 건지 만들 수 없었던 건지 민정우는 그게 오래전부터 안타까웠습니다. 성희주가 그걸 안타까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면서요. 성희주 씨, 민정우가 불렀습니다. 성희주가 민정우를 봤습니다. 이 파일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캐슬그룹 방향이 있었다는 게 성희주 씨 개인 감정이나 선택을 다 설명하진 않으니까. 근데 민정우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안은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말은 성희주 씨가 해야 하고요. 성희주는 민정우를 가만히 봤습니다. 뭔가를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성희주가 사람을 볼 때 쓰는 눈이었는데 민정우는 그 눈을 받으면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왜요? 성희주가 말했습니다. 왜 이안 대군 편인 것 같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해요? 민정우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부닫습니다. 피하거나 웃어넘길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희주를 봤습니다. 편이 나뉘는 문제가 아니어서요. 성희주가 눈을 조금 좁혔습니다. 그 대답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성희주는 절반짜리 대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선배, 응, 나한테 먼저 온 진짜 이유. 민정우는 잠깐 성희주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파일 위로 내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답하지 않은 것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성희주는 그걸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정우는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은 선을 넘는 거였습니다. 이안의 친구로서, 총리로서 민정우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를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성희주는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요. 대신 민정우가 말했습니다. 이안한테 직접 말해요. 내가 가져다 줄 거 기대하지 말고. 성희주가 파일을 가방에 넣으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었는데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쓴웃음을 보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알아요. 성희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 멈추고 민정우를 돌아봤습니다. 선배, 응,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게 선배한테도 쉽지 않았을 거 알아서. 민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희주는 더 기다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우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성희주가 앉았던 자리를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성희주가 마시다 남긴 커피가 있었는데 식어 있었습니다. 민정우는 그걸 보면서 아까 성희주가 한 말을 머릿속에서 다시 굴렸습니다. 이안 대군한테 직접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대화가 될지 민정우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성희조한테도 이안한테도요. 민정우는 창이 없는 벽을 봤습니다. 이안에게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성희주가 찾아가기 전에 이안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대화를 마주하게 두는 건 너무 가혹했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게 친구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리는 사이 민정우는 뭐라고 말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성희주가 파일을 들고 찾아갈 거라는 것, 그러니 준비하라는 것, 그 말을 하면 됐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이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한마디였습니다. 이안은 항상 그랬습니다. 민정우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성희주 씨가 너한테 연락할 거야. 받아. 이안 쪽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건 성희주 씨한테 직접 들어. 나는 그냥 받으라고 말하는 거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했습니다. 파일도 넘겼고 성희주한테도 말했고 이안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민정우가 해야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자리에서 일어서지지 않았습니다. 식은 커피를 받습니다. 성희주가 마시다 남긴걸요. 민정우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성희주가 이안한테 가서 파일 이야기를 하고 나면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달라질 거였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지는 몰랐습니다. 더 가까워질 수도 있었고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민정우와는 상관없는 두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민정우는 그것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이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민정우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윤희랑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여야 할 때 먼저 움직이고 말해야 할 때 먼저 말하고 정리해야 할 것들은 누가 시키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 윤희랑이가 왕실 안에서 지금의 자리를 유지해온 방식이 그거였습니다. 기다리다가 늦는 것보다 먼저 나서서 오해를 사는 게 낫다는 걸 윤희랑은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희주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왕을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윤희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서 그날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렸습니다. 왕 앞에서 했던 말들, 꺼낸 자료들, 성희주의 신분과 캐슬그룹의 리스크를 조목조목 정리해서 올린 것들, 윤희랑이 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방식으로 했고 왕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왕이 돌려보낸 질문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랑아, 넌 이한이를 위해서야, 아니면 네 가문을 위해서야? 윤희랑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분했습니다. 대답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답이 하나가 아니어서였습니다. 이한을 위한 것도 맞고, 가문을 위한 것도 맞고, 왕실 질서를 지키려는 것도 맞았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사실이었는데 어느 하나를 골라 말하는 순간 나머지가 거짓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방으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하면서 윤희랑은 조금 더 정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한이었습니다. 가문이고 왕실이고 다 맞는 말이었지만 가장 먼저 있는 건 이한이었습니다. 윤희랑은 이한을 오래 알았습니다. 왕실 행사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이한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왕족이라는 무게를 가장 무겁게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섭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소진되는 자리인지를 아는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았는데 윤희랑은 알았습니다. 이한이 얼마나 외로운지도요. 그래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지켜준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은 채로 그냥 이한 곁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도록이요. 근데 성희주가 나타났습니다. 윤희랑이 성희주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은 경계였습니다. 재벌 상속녀가 왕족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을 넘는 이야기였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왕실이라는 공간은 개인의 계산으로 출입하는 곳이 아니었고 그 질서가 흔들리는 순간 그 안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이 흔들렸습니다. 윤희랑 자신도 포함해서요. 근데 경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윤희랑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성희주라는 사람이 이한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한이 그 사람 앞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 윤희랑은 그걸 목격하면서 뭔가가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왕실 질서에 대한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를 구분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윤희랑은 자기 감정이 흐릿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성희주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한 건 그래서였습니다. 흐릿한 채로 두기보다 직접 보고 직접 말하는 게 나았습니다. 성희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한 옆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윤희랑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약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성희주가 준비를 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완벽하게 갖춰진 성희주를 만나는 건 윤희랑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의 사람이 더 진짜이고 윤희랑은 그 진짜를 보고 싶었습니다. 성희주가 자주 들른다는 카페를 미리 파악해뒀습니다. 동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성희주가 혼자 있을 것 같은 시간을 골라서 찾아갔습니다. 성희주는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는데 윤희랑이 들어서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성희주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놀랐지만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 윤희랑은 그 0.5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희주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윤희랑은 자리에 앉으면서 성희주를 봤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나 분위기가 아니라 앉아있는 방식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등을 기대지 않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모으고 상대를 정면으로 보는 자세. 이 사람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훈련된 사람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윤희랑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 없이 왔어요. 성희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따지는 말투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친절한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네. 윤희랑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있죠. 성희주가 잠깐 윤희랑을 봤습니다. 말을 기다리는 눈빛이었는데 서두르지 않는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성희주는 이 공간에서 자기가 홈이고 윤희랑이가 어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성희주에게 아주 작은 우위를 줬고 성희주는 그 우위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윤희랑은 그걸 알면서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안대군 전하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느낄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성희주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윤희랑을 봤습니다. 윤희랑은 계속했습니다. 전하가 요즘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섭정 업무량이 작년보다 2배가 넘었고 왕실 내부 쪽 압박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해요. 거기에 이번 계약건까지 겹치면서 전하 주변이 어수선해진 건 성희주 씨도 알 텐데요. 알아요. 성희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년 윤희랑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졌는데 그 낮은 목소리 안에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전하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인지는 생각해 봤어요? 성희주는 이번에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창밖을 봤다가 다시 윤희랑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희주 씨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자격으로요? 윤희랑은 그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성희주는 그 잠깐을 봤습니다. 윤희랑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빠르다는 걸요. 상대방의 흔들림을 바로 집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실 질서를 지키는 사람으로서요. 윤희랑이 대답했습니다. 성희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해가 달갑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복잡한 웃음이었습니다. 왕실 질서. 성희주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게 흔들리는 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른 게 걱정되시는 거예요? 윤희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희주는 거기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세를 조금 고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하실 말씀 있어서 오셨을 테니까. 윤희랑은 잠깐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대화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희주는 받아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윤희랑이 꺼내는 말을 전부 흡수하면서 그 무게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상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방식이 직접적인 반박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윤희랑은 처음 준비해온 말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리해온 것들, 신분 문제, 기업 리스크, 왕실에 미치는 영향. 그걸 꺼내봤자 성희주는 전부 받아낼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꺼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을요. 전하가 당신 곁에 있으면서 잃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성희주가 눈빛을 좁혔습니다. 윤희랑이 계속했습니다. 표현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버거운 것도 힘든 것도 전부 안으로만 사귀는 분이에요. 그 방식으로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그게 몸에 배어버렸는데 그 방식이 사람을 얼마나 갉아먹는지는 옆에서 오래 본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성희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전하 옆에 있는 게 전하한테 자극이 되는 건 알아요. 뭔가를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근데 윤희랑이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그 감정을 감당할 준비가 전하한테 지금 없어요. 왕실 압박, 섭정 역할, 왕의 결정, 그것들을 다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까지 흔들리면 전하가 어떻게 되는지 성희주 씨는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을 하면서 윤희랑은 자기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냉정하게 시작했는데 말하다 보니 다른 것들이 섞였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진짜 걱정이요. 이 감정이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게 싫었지만 성희주 앞에서 감추는 것도 이상하게 어려웠습니다. 성희주라는 사람이 가짜를 구분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희주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랑은 그 침묵 안에서 성희주가 뭘 생각하는지 읽으려 했습니다. 근데 읽히지 않았습니다. 성희주의 얼굴은 조용했습니다. 화난 것도 무너지는 것도 방어하는 것도 아닌 그냥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윤희랑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성희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랑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희랑은 그 호칭 선택이 의도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직함도 존칭의 거리도 아닌 이름. 이 대화를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 올려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래 아셨죠? 이안 대군에. 오래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걸 버거워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혼자 사귀는지. 그걸 보면서 역해 있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주는 잠깐 테이블 위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잔 옆면을 가볍게 짚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이 지키려는 게 왕실 질서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윤희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성희주가 계속했습니다. 그분은 왕실을 지키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오래 잃어왔어요. 그게 본인 의지인지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느끼는 것들이 항상 뒷순위에 있었다는 건 저도 알아요. 윤희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성희주가 이안을 설명하는 방식이 윤희랑이 알고 있는 이안과 겹쳤습니다. 몇 년을 곁에서 봐온 사람이 아는 것들을 성희주가 짧은 시간 안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윤희랑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불편함의 종류가 경쟁심인지 박탈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분 곁에서 그걸 오래 봐온 윤희랑 씨가 성희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성희주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다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고 진지했습니다. 그분이 뭔가를 느끼기 시작할 때 왜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윤희랑이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성희주가 한 발 먼저 말했습니다. 지키려는 게 맞아요. 근데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지키는 건지 아니면 흔들려도 괜찮은 사람으로 옆에 있어주는 건지. 윤희랑은 그 말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성희주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윤희랑 자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안을 지킨다고 했지만 이안이 흔들리는 걸 막으려 한데 정말 이안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흔들리는 이안이 성희주 쪽으로 기울까봐 두려웠던 건지 그 경계를 윤희랑은 자기 안에서 명확하게 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 자리에서 성희주 앞에서 너무 또렷해졌습니다. 대군 전함은 윤희랑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잃어가고 있어요. 당신 곁에 있으면서. 성희주는 이 말을 받으면서 윤희랑의 눈을 봤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단 2글자였습니다. 근데 그 2글자 안에 여러 겹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아니면 본인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희랑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도 대답도 시선을 피하는 것도요. 성희주가 그 말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윤희랑의 어딘가를 정확하게 건드렸다는 건 알았습니다. 이안이 잃어가고 있다는 말. 그 말이 성희주를 향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윤희랑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는지 이안 곁에서 오래 있었지만 정작 이안이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안이 힘들어 보일 때 곁에 있어줬지만 이안이 어디로 향하고 싶은지는 윤희랑이 결정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 생각이 이 순간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너무 또렷해서 윤희랑은 눈을 잠깐 내렸습니다. 성희주는 그걸 봤습니다.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이긴다는 개념이 없는 표정으로 그냥 윤희랑을 봤습니다. 한참 뒤에 윤희랑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전하가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해요. 윤희랑이 말했습니다. 처음과 다른 말투였습니다.
차갑지도 단단하지도 않은 그냥 지쳐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성희주 씨가 되든 아니든. 성희주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빈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펼쳐지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윤희랑 씨가 이한대 군한테 갖고 있는 감정이요? 성희주가 말했습니다. 윤희랑이 눈빛을 좁혔습니다. 그분도 알아러? 윤희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게 이 자리에서 무엇을 열어젖히는 건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대답하지 않는 것도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성희주는 그걸 알았고 윤희랑도 그걸 알았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성희주가 말했습니다. 단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능성을 두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변 사람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가장 모르는 것 같던데 자기가 누군가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오래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서. 윤희랑은 그 말에서 뭔가 얼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한이 왜 모르겠냐고 반박하고 싶었는데 동시에 성희주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한은 자기 자신에게 허용하는 것들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자기가 누군가에게 중요하다는 것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왕족이라는 자리가 만들어낸 습관인지 아니면 이한 본인의 성향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건 윤희랑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성희주가 그걸 봤다는 게 윤희랑은 이상하게 안심이 되면서 동시에 더 불편해졌습니다. 성희주 씨는요? 윤희랑이 물었습니다. 전하한테 뭘 원해요? 성희주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잠깐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희랑을 봤습니다. 아직 몰라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윤희랑은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상 못한 대답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성희주가 계속했습니다. 계산으로 시작한 건 맞아요. 그걸 부정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전부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 제가 정의를 못 내렸어요. 윤희랑은 그 말을 들으면서 성희주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이 사람이 싫었습니다. 싫은데 이유를 정확히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성희주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적이어서도 왕실 질서를 무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희주가 이한 앞에서 솔직하다는 것, 그리고 그 솔직함이 이한에게 닿고 있다는 것. 그게 윤희랑이 오래 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됐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희랑은 이한 앞에서 늘 완벽하려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왕실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있으려 했습니다. 이한이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한은 단단한 사람보다 흔들리는 것을 숨기지 않는 사람 곁에서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윤희랑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윤희랑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 말투였습니다. 전하가 6개월 안에 왕이 말한 대로 정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희주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정보가 이미 왕실 안에서 돌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성희주가 말했습니다. 왜요? 이한 대군이 정하는 일이니까요. 제가 먼저 결론 내릴 이야기가 아니에요. 윤희랑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성희주가 이한의 결정을 먼저 두는 방식으로 대답했다는 게 윤희랑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성희주가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6개월이라는 기한 앞에서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대답이 나와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희랑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준비해왔던 말들은 이미 다 써버렸거나 이 대화의 방향 안에서 꺼내는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성희주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윤희랑을 올려다봤습니다.
윤희랑은 가방을 들면서 마지막으로 성희주를 봤습니다. 전하 곁에 있을 거라면 윤희랑이 말했습니다. 제대로 있어요.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 같은 자리는 전하한테 제일 나쁜 방식이에요. 성희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침묵이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습니다. 윤희랑이 돌아섰습니다. 카페를 나가면서 문 쪽으로 걷는 내내 등 뒤에서 성희주가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희랑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왔던 것들이 나오면서 전부 흩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겼는지 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기고 지는 대화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윤희랑은 이 대화를 이기는 방향으로 준비해 왔는데 막상 성희주 앞에 앉으면서 그 방향이 맞는 건지 흔들렸습니다. 이안이 당신 곁에 있으면서 잃어가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는지 윤희랑은 바람 속에 서서 그 질문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성희주가 다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희랑이 나간 자리를 보다가 창 너머 거리를 봤습니다. 제대로 있어요. 라는 말이 성희주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 같은 자리는 전하한테 제일 나쁜 방식이에요. 성희주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6개월이라는 숫자가 기한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성희주는 그 감각을 아직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는 건 성희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파일은 이 안에 서재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성희주가 내려놓은 것도 아니었고 던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두 손으로 올려놓은 것이었는데 그 동작이 이안의 눈에는 오히려 더 무겁게 들어왔습니다. 성희주는 문을 노크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이안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정호에게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이안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밤이 깊었고 창밖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안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성희주가 들어서는 걸 보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은 채로 성희주를 봤습니다. 성희주도 앉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옆에 서서 파일을 내려놓고 이안을 봤습니다. 이거 봤어요? 성희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날이 서 있거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다 쓰고 남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안은 파일을 봤습니다. 덮여 있었지만 무엇인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민정우가 연락해왔을 때 이미 짐작은 했습니다. 민정우가 그냥 받으라고만 했을 때 그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안은 알았습니다. 나한테 숨기려 했어요? 성희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는지를 이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파일의 존재를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캐슬그룹이 왕실과의 연결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 그 그림 안에 성희주가 있다는 것, 이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성희주에게 말하지 않은 건 숨긴 게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창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지 않고 테이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성희주와 한 걸음 거리가 됐습니다. 성희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안이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잠깐 있었습니다. 성희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계산으로 접근한 거 맞아요. 그걸 부정하진 않을 거예요. 캐슬그룹 방향이 있었다는 것도 내 이름이 그 그림 안에 있다는 것도요. 근데 성희주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이안은 성희주를 봤습니다. 말이 끊어진 자리에서 성희주의 얼굴을 봤는데 성희주는 이안을 보면서도 무언가를 고르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성희주가 계산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성희주가 말했습니다. 계산이 맞는지 아니면 그게 다 아닌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여기 온 게 어느 쪽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안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성희주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이안은 알았습니다. 성희주는 모른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안한테는 어떤 설명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안이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찢히지 않았습니다. 두께가 있었으니까요. 이안은 멈추지 않고 계속 찢었습니다. 2번, 3번, 파일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요. 그리고 테이블 옆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동작으로요. 성희주는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보고 싶지 않은데 보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이안이 성희주를 봤습니다.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안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답낼 생각 없거든. 성희주가 이안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숨을 한 번 고르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이안은 봤습니다. 이안이 말한 건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게 있었습니다. 왕이 기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6개월 안에 정리하라는 말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것, 이안이 살아오면서 왕의 말을 이런 방식으로 밀어낸 게 언제였는지 이안 자신도 기억이 없었습니다. 왕실이라는 구조 안에서, 섭정이라는 자리 안에서 이안은 늘 그 구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으니까요. 그게 이안의 방식이었고 이안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밤 이 서재에서 성희주 앞에서 이안은 그 방식을 거슬렀습니다. 자각하면서 거슬렀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알면서도요. 성희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하는 말이죠. 알아. 이안이 대답했습니다. 짧고 명확하게요. 성희주는 이안을 오래 봤습니다. 이 사람을 계약 파트너라고 정의했던 날부터 왕의 응접실에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했던 오늘 낮까지 성희주는 이안을 계속 규정하려 했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어떤 언어를 갖다 붙여도 이 사람의 전체를 담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일을 찢는 이안을 보면서 그리고 6개월 안에 답낼 생각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성희주 안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어떤 단어로 불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불러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안 대군, 성희주가 불렀습니다. 이안이 봤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모르는데. 성희주가 말했습니다. 왜 자꾸 내가 알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안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에 대답하는 순간 이 밤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고 이안은 그 달라짐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희주가 먼저 꺼낸 말이었고 성희주가 먼저 가져온 감각이었으니 그걸 이안이 낚아채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안은 그냥 성희주 옆에 섰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너무 많아서 하늘이 오히려 낮보다 탁했습니다. 성희주는 그 옆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침묵이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쌓인 것들이 전부 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왕의 6개월, 민정우의 파일, 윤희랑의 경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각자 안으로만 사겨온 것들이요. 그것들이 말로 풀어지지 않은 채로 이 침묵 안에 있었습니다. 이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곤하지? 성희주가 이안을 봤습니다. 질문인지 확인인지 모를 말이었는지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사람 같은 말로 들렸습니다. 성희주가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 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많이요.
이안도 짧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6개월이 시작됐습니다. 왕의 기한이기도 했고 이안이 거슬러버린 기한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두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될지는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희주도 이안도요. 근데 오늘 밤 이 서재에서 두 사람이 같은 창밖을 보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지금은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